네오 해고야, 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 짧은 문자 메시지가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손에 들린 은방굴꽃 부케의 향기가 순간 역하게 느껴졌다. 불과 몇 분 전, 나는 내 인생의 사랑을 향해 서약합니다라고 맹세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아직 어색했고, 행복의 무게는 현실감 없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지금 나는 신선한 꽃 장식으로 가득한 예식장 로비에 서 있었다. 하객들의 기분 좋은 웅성거림과 웃음소리가 꿈결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손안의 작은 화면을 응시하고 또 응시했다. 김민준, 내 상사이자 우리 회사 회장님의 아들. 지난 석 달간 내 회사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남자가 내 결혼식 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바로 오늘, 나를 해고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지훈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그의 반응은 의외였다. 분노하거나 놀라는 대신.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손가락 마디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메시지는 나중에 확인해요. 오늘은 우린 날이잖아.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나는 방금 직장을 잃었다. 도시에서 가장 명망 높은 코스메틱 회사 아우라 뷰티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던 수석 연구원 자리를 지난 5년간 내 모든 것을 바쳐 이뤄낸 내 청춘과 맞바꾼 경력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나를 안심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그를 믿기로 했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신부 들러리인 친구의 가방에 그것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환호와 장미꽃잎이 비처럼 쏟아지는 예식장 문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이름은 이서연. 32살. 그리고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 나는 아우라 뷰티의 심장이었다. 나는 타고나길 꼼꼼하고 집요한 성격이었다. 장볼 목록에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연구실 건너편에서도 실험 데이터의 미세한 오차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동료들은 나를 걸어다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다. 나는 수백 가지 원료의 특성, 수십 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모든 임상시험의 마감일을 노트 없이도 전부 외우고 있었다.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사셨다. 정확성과 성실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던 분들이었다. 대학 시절,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나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학업을 포기할 뻔했다. 대신 나는 낮에는 2배로 공부했고 밤에는 인쇄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결국 나는 화장품 과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화학공학과 피부과학을 부전공했다. 그런 내가 5년 전 아우라 뷰티에 입사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다. 창립자인 김 회장님은 내 독특한 이력, 즉 과학적 지식과 시스템적 사고의 결합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는 나를 신제품 개발팀의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그곳에서 나는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3년 전 나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셀레스티얼 베일, 셀레스티얼 베일. 그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다. 희귀한 야생 난초에서 추출한 성장 인자를 안정화시킨 현존하는 모든 안티에이징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이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전국의 산을 뒤져 최상의 원료를 찾아다녔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시제품의 임상 시험 결과는 놀라웠다. 피부 탄력은 30% 증가했고 주름은 눈에 띄게 옅어졌다. 김 회장님은 내 성과를 보며 이서연 팀장은 우리 회사가 한 최고의 투자라고 공공연히 칭찬했다. 나는 최연소 수석 연구원으로 승진했고 셀레스티얼 베일의 글로벌 론칭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러다 김민준이 나타났다. 34살의 김민준은 아버지 회사 내 여러 부서를 거쳤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겉돌았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번듯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졌지만 아버지의 사업적 감각이나 사람을 아우르는 능력은 전혀 물려받지 못했다. 석 달 전, 김 회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고 아들인 민준을 신제품 개발본부장, 즉 나의 직속 상사로 임명했다. 연구실의 공기는 그날 이후 즉시 바뀌었다. 예전 김 회장님이 나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적으로 신뢰했던 반면 민준은 나를 주요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김 회장님이 공개적으로 내 성과를 칭찬하면 민준은 마치 자신의 공인 것처럼 가로채기 바빴다. 내가 셀레스티얼 베일의 핵심 공정 기술을 다른 연구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교육 세션을 잡으면 그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며 번번이 취소시켰다. 그는 내가 구축한 모든 것을, 나의 지식과 경험을 오직 나만의 것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그는 내가 가진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나는 이 무렵 지훈을 만났다. 셀레스티얼 베일에 들어갈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담당자가 바로 그였다. 그는 그저 서류에 도장만 찍는 다른 담당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내가 요청한 원료의 미세한 성분 차이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우리는 원료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해 커피 타임으로 그리고 저녁 식사 데이트로 이어졌다. 지훈은 점점 더 숨막히는 회사 생활 속에서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때 나는 미처 몰랐지만 그는 이미 아우라 뷰티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점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민준이 직접 관리하는 원료 요청서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우리 관계가 깊어진 지 반년 만에 지훈은 나에게 청혼했다. 우리는 소박하고 작은 결혼식을 서둘러 계획했다. 둘 다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는 실용적인 성격 탓도 있었지만 아우라 뷰티에서 내 입지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민주는 회의 때마다 구조조정과 효율화 같은 단어들을 입에 올렸다. 하지만 그가 내 결혼식 당일에 이런 방식으로 나를 해고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피로연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나는 잠시 신부 대기실로 빠져나왔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다시 휴대폰 전원을 켰다. 화면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회사 동료들, 그리고 김 회장님의 개인 번호로 온 17통의 전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음성 사서함을 확인했다. 이 팀장, 나 김 회장일세. 이 메시지 듣는 즉시 전화 주게. 민준이 녀석이 자네를 해고할 권한은 없어.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자네가 필요해. 셀레스티얼 베일 최종 안정화 데이터에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있네. 이어진 6통의 메시지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김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다. 해외 바이어들이 최종 샘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준이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어림도 없어. 비밀번호가 전부 바뀌었어. 우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나는 벨벳 소파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웨딩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풍성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힘, 권력. 지난 5년간 나는 셀레스티얼 베일이라는 거대한 성을 지었다. 그 성의 모든 설계도, 모든 비밀 통로, 모든 방어 체계는 내 머릿속에 있었다. 민준이 번번이 방해했던 그 교육 세션 덕분에 그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었다.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마스터 키였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되어야 할 바로 오늘. 나는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지훈이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드레스 자락이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런 말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가 나직이 말했다. 민준 씨가 최근에 우리 회사에 요청했던 서류들 말이야. 그의 눈빛이 심각해졌다. 그가 당신 몰래 셀레스티얼 베일의 핵심 원료를 값싼 중국산 화학 원료로 대체하려고 했어? 내가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알았지. 당신을 해고한 건.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치워버리려는 수작이었던 거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것은 단순히 비윤리적인 것을 넘어 소비자들의 피부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모든 걸 기록해뒀어. 다음 주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는데 이제야 그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알겠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자신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내가 없으면 회사를 무력하게 만들려는 계산된 공격이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안 해. 적어도 오늘 우리는 춤을 출 거야. 내일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날 거고.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이 판을 전부 뒤집어 버리는 거지. 우리는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근심 없는 사람처럼 춤을 췄다. 자정이 될 무렵 내 부재중 전화는 252통으로 늘어나 있었다. 내 결혼식 날 시작된 이 잔인한 선물은 이제 내 손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피로 연장으로 돌아오자. 사회자의 유쾌한 목소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 오늘의 주인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가장 든든한 신랑이 다시 입장합니다 조명이 우리를 따라다녔고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입가에 미소를 걸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방금 전까지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눈앞의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샴페인이 넘실거렸고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나는 지훈의 손을 잡고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눴다. 축하해. 서연아,
정말 예쁘다. 행복하게 잘 살아. 지훈 씨. 우리 서연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가만 안 둬. 나는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를 반복했다. 샴페인 잔을 부딪혔지만 입에 닿는 액체는 쓰디 쓴 약물 같았다. 달콤한 웨딩 케이크는 모래처럼 서걱거렸다. 모든 감각이 왜곡되고 있었다. 내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내 영혼은 차갑고 어두운 시면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내 모든 신경은 단 한 곳에 쏠려 있었다. 바로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들러리인 유나의 작은 클러치백. 내 휴대폰이 그 안에 있었다.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가방이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아니, 실제로 진동하고 있었다. 유나는 내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케이크를 자르는 순서가 끝난 후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서연아, 너 괜찮은 거야? 아까부터 얼굴이 하얘.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긴장했나 봐. 내가 애써 웃어 보이자. 유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가방을 툭툭 쳤다. 내 휴대폰. 곧 폭발할 것 같이. 아까부터 계속 울리던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회사에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괜찮아. 오늘만큼은 회사 생각 안 하려고 그냥 무시해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다. 잠시 후 신랑 신부의 첫 댄스 시간이 되었다. 지훈은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나를 댄스 플로어 중앙으로 이끌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우리는 천천히 발을 맞추어 움직였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훈 씨? 서연 씨. 나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좋은 꿈인지 악몽인지 모르겠어. 둘 다일지도 모르죠. 그가 나직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기억해요. 어떤 꿈이든 이제 나랑 같이 꾸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나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그 역시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하객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다. 시원한 밤 공기가 뜨거워진 뺨에 와 닿았다. 파티의 소음이 멀어지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말없이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아까 그 표정, 그 침착함, 전부 다. 당신은 무언가 알고 있었죠.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미안해요. 당신의 결혼식 날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돼서.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만 해. 이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 나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원료 공급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 회사는 아우라 뷰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코스메틱 회사와도 거래를 하지. 물론
그 중에는 중국의 대형 업체인 바일리카이 바이리차이도 포함되어 있고, 바일리카이.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한국의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것으로 악명 높은 회사였다. 지난 한 달간 그들에게서 이상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들은 특정 식물 성장 인자와 펩타이드 복합체 샘플을 요구했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원료의 스펙이 당신이 셀레스티얼 베일에 사용하는 희귀 난초 추출물과 기이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걸 깨달았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마치 무언가를 역으로 추적하며 모방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주 전쯤이었어. 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김민준 본부장과 바일리카이의 CEO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는 걸 봤어. 아주 은밀하고 심각한 분위기였지. 그때는 그냥 사업적인 만남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오늘 당신의 문자를 보고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 지훈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김민주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료를 바꾸려던 게 아니야. 그건 그의 플랜 A였을 뿐이야. 그의 진짜 계획. 플랜 B는 훨씬 더 거대하고 악랄했어.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아우라 뷰티의 론칭을 엉터리 제품으로 망쳐버리는 동시에 당신이 완성한 셀레스티얼 베일의 완벽한 최종 포뮬러를 통째로 바일리카이에 팔아넘길 생각이었던 거야. 그 대가로 막대한 돈과. 바일리카이의 중국 지사장 자리를 약속받았겠지. 당신을 해고한 건. 이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유일한 걸림돌이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거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다. 이것은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회사를 상대로 한 배임, 그리고 범죄였다. 김민주는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과거 민준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왜 그토록 나의 연구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려 했는지, 왜 기술 전수 교육을 막으려 했는지, 왜 나를 회의에서 배제하고 고립시키려 했는지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면서 뒤로는 그것을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저 그가 나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내 능력을 질투한다고만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지우는 그런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거야. 적어도 지금은 그는 당신이 해고의 충격으로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거야. 그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는 거야.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회장님은 셀레스티얼 베일은 내 자식 같은 프로젝트란 말이야. 알아. 하지만 때로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어. 지금 회사를 구하려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당신만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김민주는 당신을 매장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의 말이 맞았다.
지금 내가 가진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지훈의 증언과 정황뿐. 성급하게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신혼여행을 떠나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맛있는 걸 먹고 푹 쉬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야. 김민준을 가장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이지. 그는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걱정 마.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무기가 있어. 바로 당신 머릿속에 있는 진짜 셀레스티얼 베일의 포뮬러. 그게 바로 우리의 히든카드야. 우리는 잠시 더 밤의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별처럼 반짝였다. 내 마음속을 휘젓던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잦아들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왔을 때 내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다. 나는 하객들에게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외쳤다. 오늘 저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세요. 사람들은 환호하며 함께 잔을 부딪혔다. 나는 잔에 담긴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나는 지훈을 향해 돌아보며 오직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을 감추기 위한 억지 미소가 아니었다. 방역을 준비하는 장군의 서늘하고도 결연한 미소였다. 내 안의 폭풍은 멎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폭풍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 결혼식 다음 날. 우리는 예정대로 제주도로 향했다. 김포공항에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나는 어젯밤의 혼란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내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나를 이끌었다. 그의 단단한 손길에서 나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우리는 수많은 신혼부부들 사이에 섞여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표정을 연기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잿빛 풍경이 구름 아래로 멀어지자 나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지훈은 내게 안대를 건네며 말했다. 한숨 자요. 제주도에 내리면 새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야. 나는 그의 말에 따라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어젯밤의 일들이 흑백 영화처럼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바람이 우리를 맞았다. 서울의 건조하고 긴장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생명력 넘치는 공기였다.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해안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졌고 길게는 노란 유채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우리의 숙소는 애월의 한적한 마을에 있는 작은 돌담집이었다. 현대적으로 개조되었지만 제주 고유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었다. 짐을 풀고 나는 가장 먼저 유나의 가방에서 내 휴대폰을 꺼냈다. 전원을 켜자. 기다렸다는 듯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연결했다. 예상대로였다. 회사 메일함은 폭발 직전이었다. 김 회장님의 이름으로 온 메일이 대부분이었다.
제목만 봐도 그의 다급함이 느껴졌다. 긴급, 즉시 회신바람. 이서연 수석에게 나는 그중 가장 최근에 온 메일을 열었다. 이 팀장, 제발 연락 좀 받게. 지금 자네가 없으면 모든 게 끝장이야. 내가 자네에게 2배? 아니, 3배의 연봉을 주겠네? 원하는 직책이 있다면 뭐든지 말하게. 부사장 자리라도 내어줄 수 있어. 제발 돌아와서 이 사태를 수습해주게.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부사장, 연봉 3배. 그들은 여전히 나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내가 지난 5년간 쏟아부은 열정과 자부심을 그깟 돈 몇 푼으로 모욕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후회 안 해.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온 지훈이 물었다. 뭘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일 수도 있는데. 후회, 아니, 오히려 경멸스러워. 그들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몰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와 존중의 문제지. 나는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적어도 이 신혼여행 기간만큼은 나는 아우라 뷰티의 이서연이 아니라 박지훈의 아내 이서연으로 살고 싶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행동했다. 아침에는 협자의 해수욕장에 투명한 바다를 거닐었고 오후에는 돌담이 아름다운 한림공원을 산책했다.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에 한라산 소주를 곁들이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어쩌면 정말로 행복했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현실을 잠시 잊을 수만 있다면,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제주의 고요한 밤,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돌담집에서 우리는 채스를 두듯 앞으로의 수를 의논했다. 김민주는 아마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거야. 지훈이 말했다. 그가 가진 가짜 포뮬러로는 절대 최종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어. 해외 바이어들에게 보낼 샘플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을 테고. 그는 데이터를 조작하려 들겠지요. 내가 대답했다. 내부 품질 관리팀을 매수하거나 아예 테스트를 건너뛰고 허위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는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맞아. 그는 당신이 잠적한 것을 해고의 충격으로 무너져 내렸거나 혹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생각할 거야.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겠지. 우리는 김민준이 둘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웠다. 그의 계획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수록 우리가 가진 카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터였다. 이것은 인내심의 싸움이었다. 신혼여행 나흘째 되던 날, 우리는 사려니숲길을 찾았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삼나무들이 터널을 이루는 고요하고 신성한 공간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숲길을 걸었다. 흙냄새와 나무 향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어느 순간 나는 지훈에게 잠시 차에서 기다려달라고 하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이끼 낀 나무들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신비롭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빛 아래 가만히 섰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지난 몇 년간의 삶이 스쳐 지나갔다. 실험실의 약품 냄새, 밤샘 연구로 퀭하던 동료들의 눈, 새로운 제형을 개발했을 때의 희열, 그리고 김민준의 경멸, 어린 시선까지. 나는 정말
일에 미쳐 살았다. 아우라 뷰티가 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김 회장님의 인정과 신뢰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던가. 내가 쌓아 올린 성은 김민준의 문자 한 통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회사는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정말 이대로 돌아가야 할까? 설령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서 화려하게 복귀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나는 다시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김민주는 사라지겠지만 제2, 제3의 김민주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회장님의 변덕 한 번에 내 운명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왜 내가 돌아가야만 하지? 왜 내가 그들을 구원해줘야만 하지? 그들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그들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직접 새로운 성을 지을 수는 없을까? 누구의 간섭도, 통제도 받지 않는 오직 나만의 원칙과 철학으로 세워진 견고한 성을 그 순간 The Honest Lab이라는 이름이 안개 속에서처럼 떠올랐다. 정직한 연구소, 투명한 성분, 타협하지 않는 품질, 소비자와의 진실한 소통, 김민준이 배반했던 모든 가치를 담은 이름이었다. 셀레스티얼 베일의 진짜 포뮬러는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개인 연구 노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회사의 자산이기 이전에 나의 지적 재산이었다. 나는 그것을 기반으로 더 완벽하고 더 정직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숲에서 나왔을 때 내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의 그림자가 없었다. 나는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리던 지훈을 향해 걸어갔다. 결정했어요. 내가 말하자. 지훈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떤 결정이든 나는 당신 편이야.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켰다. 이번에는 김 회장님뿐만 아니라 회사의 법무팀, 심지어 이사진의 이름으로 온 메일까지 와 있었다. 그들의 제안은 더욱 파격적으로 변해 있었다. 스톡 옵션, 회사 지분, 이사회 의석까지 그들은 회사를 통째로 내어줄 기세였다. 나는 그 모든 메일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혀를 차며 말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필사적인지 알겠네. 미천이 다 드러난 거야. 나는 답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주 짧고 간결하게 답장을 썼다. 모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우라 뷰티의 직원이 아닙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과거의 이서연은 죽었다. 이제 새로운 이서연이 태어날 차례였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다. 대신 개인 태블릿을 꺼내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브랜드 철학, 제품 라인업, 마케팅 전략, 아이디어가 샘솟듯 터져 나왔다. 지훈은 그런 내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겠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거야. 혼자라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이제 나에겐 당신이 있잖아요. 최고의 원료를 공급해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도 함께 웃었다. 비행기는 서울의 야경을 향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빛났다.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나의 새로운 전쟁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혼여행은 끝났다. 하지만 내 인생,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주도의 푸른 꿈에서 깨어난 서울의 현실은 잿빛이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우리가 돌아온 곳은 결혼 전부터 함께 살기로 했던 작은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열자.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결혼 선물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하얀 레이스와 리본으로 장식된 상자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행복의 상징이었다. 이제는 마치 내 부서진 삶의 잔해처럼 보였다. 지우는 묵묵히 짐을 옮겼다. 나는 그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원래 우리의 옷방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나는 그 방 한가운데에 서서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곳이 나의 새로운 전쟁터이자 지휘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그날부터 나의 시간은 다시 5년 전 아우라 뷰티에 처음 입사했을 때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치열하고 절박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금 확보였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예금과 적금을 해지했다. 20대부터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악착같이 모은 나의 전 재산이었다. 언젠가 작고 예쁜 내 집을 마련하는데 보탬이라 생각했던 돈이었다. 막상 통장 장호가 여연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니 가슴 한쪽이 시려왔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은 내 인생을 건 가장 큰 투자였다. 다음은 법적인 절차였다. The Honest Lab, The Honest Lab. 내가 지은 새 회사의 이름을 걸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수많은 서류와 씨름하며 관공서를 오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세상 물정에 어두웠는지, 얼마나 아우라, 뷰티라는 온실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거친 들판에 내던져진 잡초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스스로 비바람을 견뎌내야만 했다. 사무실을 얻을 돈은 없었다. 나는 작은 방에 중고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고사양 노트북을 새로 구입했다. 그것이 내 새 회사의 전 재산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내 머릿속과 개인 연구 노트에는 셀레스티얼 베일의 완벽한 포뮬러가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그대로 복제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김민준에 대한 복수일 수는 있겠지만 나의 철학은 아니었다. 나는 그보다 더 완벽하고 더 정직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 셀레스티얼 베일의 핵심은 희귀 난초 추출물의 안정화 기술이야. 하지만 그 외에 베이스 성분들은 솔직히 말해 원가 절감을 위해 타협한 부분이 많았어. 나는 지훈에게 내 계획을 설명했다. 나는 그 타협의 부분들을 전부 걷어낼 거야. 정제수 대신 유기농 병풀 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할 거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인공향료나 색소는 모두 배제할 거야. 그리고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기존보다 3배 더 넣을 생각이야. 그렇게 되면 생산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어. 지훈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처럼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을 하지 않을 거야. 대신 소량 생산하더라도 최고의 품질로 승부할 거야. 우리 고객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자신의 피부에 가장 정직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거라고 믿어 나의 비전에 지훈은 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최고의 원료를 찾아 나섰다. 우리는 대기업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거대 공급처 대신 고집스럽게 유기농법을 고수하는 작은 농장들, 전통적인 방식으로 원료를 추출하는 장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지훈이 단순히 원료 공급 전문가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연과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실험은 집 근처에 얻은 작은 임대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낮에는 서류 작업과 미팅, 밤에는 연구실에서의 실험,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날들이 이어졌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실패는 수없이 반복되었다. 새로운 베이스 성분과 기존 핵심 성분의 안정적인 결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유화가 깨져버린 크림 덩어리를 보며 주저앉아 울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은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말없이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고 내가 실험에 집중하는 동안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지친 영혼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느 새벽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나는 마침내 내가 꿈꾸던 완벽한 제형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비단처럼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속부터 차오르는 듯한 쫀쫀한 보습감, 인공 향료 없이도 원료 본연의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기. 나는 그 크림을 내 손등에 바르고 눈을 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다. 나의 철학이자 나의 자존심이었다. 제품 개발과 동시에 나는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 나섰다.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나의 비전을 믿고 따라와줄 동료가 필요했다. 나는 아우라 뷰티에서 내가 가장 아꼈던 후배 연구원 박선미 주임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친구였다. 나는 그녀를 만나 내 계획을 털어놓았다. 대기업의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스타트업에 합류해달라는 무모한 제안이었다. 선배님, 저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녀는 망설였다. 물론 쉽지 않을 거야. 월급도 훨씬 적을 거고 매일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약속할 수 있어.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그리고 회사가 성공하면 그 결실을 누구보다 먼저 너와 함께 나눌 거야. 내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 며칠 후 선미는 사표를 냈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나의 첫 번째 직원이 되었다. 우리는 단 2명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연구팀보다 강하다고 믿었다. 제품의 용기 디자인과 브랜딩은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맡겼다. 나는 화려함보다는 정직함과 단순함을 강조했다.
재활용 가능한 유리 용기, 친환경 잉크로 인쇄한 종이 상자, 그리고 전 성분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라벨. 우리의 모든 것은 The Honest Lab이라는 이름에 걸맞아야 했다. 시간은 총알처럼 흘러갔다. 우리가 미친 듯이 제품 출시에 매달리는 동안 아우라 뷰티에 관한 소문들이 간간이 들려왔다. 지훈의 정보망을 통해서였다. 셀레스티얼 베일의 론칭이 계속 연기되고 있대. 안정성 테스트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군. 김민준이 내부 연구진들을 닥달하고 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나 봐. 당연하지.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묘한 쾌감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의 실패는 내게 기회였지만 동시에 내가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들이 엉터리 제품으로 셀레스티얼 베일이라는 이름 자체를 망쳐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진짜를 세상에 내놓아야만 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첫 제품의 최종 생산 샘플이 도착했다. 나와 선미, 그리고 지훈은 작은 연구실에 모여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맑고 깨끗한 유리 용기에 담긴 우윳빛 크림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용기 중앙에는 우리가 몇 달간 고심해서 만든 로고 The Honest Lab이 간결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제품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유리 용기의 감촉이 손안에 전해졌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의 내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무게였다. 나는 뚜껑을 열고 크림을 손등에 조금 덜어 발랐다. 익숙한 부드러움과 은은한 향기, 바로 내가 만들어낸 나의 분신이었다. 성공이에요. 선배님, 우리가 해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선미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어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내 손안에 작은 크림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거대하고 부패한 제국에 맞서는 작고 연약한 반란군의 첫 번째 깃발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의 첫 제품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을 때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작은 연구실의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십들이 하루가 다르게 붉게 물들어갔다. 우리의 시간도 그 나무십처럼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대중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웹사이트는 완성되었고 제품 사진 촬영도 끝났으며 소셜미디어 계정도 만들어 두었지만 모든 것은 비공개 상태였다. 우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퇴근길에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업계 정보지가 들려 있었다. 서연 씨, 이거 봐. 그가 펼쳐 보인 페이지에는 화려한 전면 광고가 실려 있었다. 아우라 뷰티. 마침내 베일을 벗다.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 셀레스티얼 베일 D7. 예상보다 훨씬 빠른 날짜였다. 그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론칭을 강행할 생각인 듯했다. 미쳤군. 내가 나직이 말했다. 안정성 테스트도 제대로 통과 못했을 텐데. 저건 제품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야. 그들도 그걸 알고 있겠지. 하지만 김민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거야. 투자자들과 해외 바이어들의 압박이 극에 달했을 테니 어떻게든 론칭해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산이겠지.
그날 이후 우리는 아우라 뷰티의 행보를 예의주시했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TV 광고에는 당대 최고의 톱스타가 출연했고 강남역 한복판의 대형 전광판은 온종일 셀레스티얼 베일의 광고 영상으로 채워졌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거대했다. 한때 내가 꿈꾸었던 바로 그 무대였다. 내 자식 같은 제품의 이름이 저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론칭 당일. 아우라 뷰티는 성대한 론칭 파티를 열었다.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나는 그 현장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자들이 파티장을 가득 메웠다. 단상에 오른 김민주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셀레스티얼 베일의 성공을 선언했다. 그는 심지어 내 이름까지 언급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의 기초를 닦은 전임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비록 그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녀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욱 위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의 뻔뻔함에 허수음이 나왔다. 그는 나를 도둑으로 만들고 있었다. 내 공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나를 배신자로 포장하고 있었다. 론칭 첫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백화점 매장 앞에는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 시작 10분 만에 품절 사태를 빚었다. 성공적으로 보였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나는 초조해졌다. 어쩌면 그의 엉터리 포뮬러가 운 좋게도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소비자들은 진실을 모른 채 그의 거짓말에 열광하게 될지도 모른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지훈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진실은 결코 오래 숨어있지 못해. 그의 말은 옳았다. 재앙은 정확히 48시간 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다. 몇몇 온라인 뷰티 커뮤니티에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혹시 아우라 신상 크림 써보신 분 계세요? 저만 그런가요? 얼굴이 너무 가렵고 붉어져요. 저도요, 좁쌀 여드름 같은 게 막 올라오는데 명현 현상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글에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심각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뒤집어진 얼굴 사진들. 사진에는 아우라 부작용, 셀레스티얼 베일 피해 같은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다. 상황에 불을 붙인 것은 구독자 100만 명을 거느린 유명 뷰티 유튜버 코코 언니였다. 솔직하고 신랄한 리뷰로 유명한 그녀는 아우라 신제품 12만 원짜리 피부 발진 유발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녀는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피부 상태를 상세히 보여주며 제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영상은 반나절 만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하며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소셜미디어의 불길은 주요 언론으로 옮겨 붙었다. 아우라, 뷰티, 야심작, 심각한 부작용 논란, 소비자 집단 소송 움직임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아우라 뷰티의 초기 대응은 최악이었다. 그들은 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어설픈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이 무책임한 태도는 분노한 소비자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었다. 환불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본사 앞에서는 피해자들의 항해 시위가 열렸다. 그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다. 김민준에게 해고당한 뒤 앙심을 품고 있던 아우라뷰티의 전직 연구원 한 명이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를 한 것이다. 제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민준 본부장이 출시 직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최종 포뮬러의 핵심 성분을 미승인된 중국산 원료로 무단 변경했으며 안전성 테스트 데이터 역시 조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는 지훈의 회사에도 연락을 취했다. 지훈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우라뷰티가 최근 주문한 원료 리스트가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 그것과 상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담은 폭로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에는 김민준의 배임 행위, 산업 스파이 의혹, 그리고 바일리카이와의 부적절한 커넥션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작용 사태가 아니라 한 기업 총수 아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었음이 만천해 드러났다. 한때 업계의 신화였던 아우라뷰티라는 제국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아우라뷰티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국내외 모든 유통 채널은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식약처는 특별조사에 착수했고 소비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다. 회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김민준은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임되었다. 그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다. 김 회장이 아들의 배신과 평생을 바친 회사의 몰락이라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눈으로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아우라뷰티의 로고가 산산조각, 나는 그래픽과 함께 한때 나의 직장이었던 건물에 비참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통쾌함,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이 피어올랐다. 저곳에는 나의 5년이, 나의 청춘이 담겨 있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고생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김 회장님은 그토록 나를 믿어주었던 그는 이대로 쓰러져 가는 것일까? 이것이 내가 원했던 복수일까? 나는 자문했다.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파멸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가치를, 내 진심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내 작은 연구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나의 진짜 셀레스티얼 베일, The Honest Lab의 완제품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들어 올렸다. 이제 세상의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 되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트일 시간이었다. 아우라뷰티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나는 나의 작은 지휘 사령부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세상은 온통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소비자들의 분노, 언론의 질타, 업계의 냉정한 평가,
거대한 탑이 무너질 때의 굉음은 실로 대단했다. 그 굉음 속에서 우리는 침묵을 지켰다. 세상이 진실에 목말라 할 때까지. 그들이 새로운 대안을 간절히 원하게 될 때까지. 바로 지금이야. 아우라 뷰티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적인 판매 중지 및 리콜 명령이 발표되던 날. 지훈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시장은 지금 거대한 불신과 공포에 휩싸여 있어. 소비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야. 바로 이럴 때 당신의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그날 밤 나와 선미 그리고 지훈은 작은 연구실에 모여 마지막 점검을 했다. 우리의 무기는 단 하나. 더 어니스트 랩 퍼스트 에센스 크림. 천상의 베일 셀레스티얼 베일이라는 화려한 이름 대신 우리는 가장 정직하고 단순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든 것을 담았다. 우리의 론칭 전략은 아우라 뷰티와 정반대였다. 우리는 톱스타를 기용한 TV 광고도 화려한 론칭 파티도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조용하고 진실하게 다가가기로 했다. 론칭 당일. 우리는 비공개 상태였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로 전환했다.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는 제품 사진이 아닌 나의 이야기가 먼저 올라왔다. 창업자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저는 지난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화장품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피부와 일상에 직접 닿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장은 본질보다 포장을, 진실보다 마케팅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니스트 랩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장 정직한 원료로, 가장 정직한 공정을 통해 가장 정직한 제품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화려한 광고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제품에는 진심이라는 가장 비싼 원료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우라 뷰티나 김민준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 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무엇에 대한 대답인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제품을 무작위로 인플루언서들에게 보내지도 않았다. 대신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피부과 전문의 3명과 코코 언니를 포함해 과학적인 분석으로 유명한 뷰티 리뷰어 단 5명에게만 제품과 함께 우리의 철학을 담은 손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단 5,000개의 제품만을 한정 판매한다고 공지했다. 품질 관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소수의 고객에게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처음 하루 동안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았다. 어쩌면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소비자들은 결국 거대 자본의 화려한 마케팅에 더 익숙한 것일지도 모른다. 변화는 이틀째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한 피부과 의사였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최근 만난 가장 흥미로운 신생 브랜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제품의 전성분표를 상세히 분석하며 각각의 성분이 가진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제수 대신 병풀 추출물을 사용하고
유효 성분의 함량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글은 순식간에 뷰티 마니아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그리고 결정타는 코코 언니의 영상이었다. 그녀는 광고 아님, 내 돈 주고 삶, 아우라 사태 이후 우리가 진짜 믿고 쓸만한 제품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녀는 우리 웹사이트의 창업자의 편지를 직접 읽으며 나의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현미경을 이용해 우리 제품의 제형과 피부 흡수율을 직접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 질감을 보세요. 인공적인 실리콘으로 만들어낸 가짜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좋은 원료들이 최적의 비율로 배합되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진짜 벨벳 같은 텍스처입니다. 그리고 인공 향료의 머리 아픈 향이 아니라 원료 본연의 편안한 풀 향기가 나요. 저는 지난 3일간 이 제품을 사용했고 제 피부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녀의 영상은 기폭제가 되었다. 더 어니스트 랩, 진실랩, 인생크림 같은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도배하기 시작했다. 아우라 뷰티에 분노했던 소비자들이 그 분노를 우리 제품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로 바꾸기 시작했다. 우리가 준비한 5,000개의 첫 번째 약속은 판매. 시작 3시간 만에 완전히 품절되었다. 웹사이트 서버는 트래픽 폭주로 몇 번이나 다운되었다. 우리 회사의 전화기는 문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았다. 내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조용한 외침이 이렇게나 큰 메아리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칠 후 나는 한 시사 주간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아우라 사태의 중심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신생 브랜드의 대표. 언론은 나를 그렇게 조명했다. 나는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앉아 인터뷰를 준비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기자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아우라 뷰티와의 관계, 김민준 전 본부장에 대한 생각, 나는 그 모든 질문에 정직하지만 신중하게 대답했다. 저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기업의 화려한 마케팅에 속지 않고 자신의 피부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더 어니스트 랩은 그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희의 경쟁 상대는 특정 회사가 아니라 시장의 잘못된 관행 그 자체입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나는 하룻밤 사이에 K-뷰티 업계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거대 기업의 부조리에 맞서 자신의 신념과 실력으로 정면 돌파한 여성 창업가.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주문은 폭주했고 우리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나와 선미. 그리고 새로 채용한 몇 명의 직원은 매일 밤을 새워가며 주문을 처리하고 고객 문의에 응대했다. 작은 임대 연구실은 곧 포장 상자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게 되었다. 우리는 결국 더 넓은 사무실과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을 계약해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넓은 사무실에는 나 혼자 남아 있었다. 통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저 불빛들 중 하나에 속한 작은 부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만의 우주를 가진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다. 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내 옆으로 다가왔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CEO는 기분이 어떠신가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무서워. 사실은 너무 빠르고 너무 거대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 당신은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당신의 가장 큰 힘은 최고의 포뮬러가 아니야. 바로 당신의 진심이지. 그것만 잃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절망에 빠져 있던 상처받은 신부의 모습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 자리에는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단단한 결의와 자신감으로 빛나는 한 회사의 대표가 서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대답이었다. 그들의 거짓에 맞서. 내가 세상에 내놓은 가장 정직한 대답. 그것은 말이 아니라 한 통의 크림 안에 담겨 있었다. 오직 진실만을 담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1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고 나 역시 변했다. 더 어니스트 랩은 더 이상 골방의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우리는 클린 뷰티, 컨셔스 뷰티라는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 나의 작은 연구실은 경기도에 위치한 번듯한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었고 단 2명이었던 직원은 50명으로 늘어났다. 나는 더 이상 밤을 새워가며 혼자 비커를 젓지 않았다. 대신 유능한 연구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제품을 위한 토론을 했다. 그곳에는 비난이나 질투 대신 건강한 비판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 나는 비로소 내가 꿈꾸던 진짜 연구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일상은 바빴지만 평화로웠다. 아우라 뷰티의 소식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들은 몰락했다. 김 회장님은 건강 악화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이끌었지만 이미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김민주는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예시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앞으로 두툼한 크림색 봉투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김진명, 김 회장님의 이름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미 끝난 과거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의 힘 있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한 필체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서연 대표에게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읽을지, 아니, 읽어주기는 할지 모르겠구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내 남은 생을 편히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펜을 들었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네. 내 아들이 자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아들의 어리석음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나의 과외에 대해. 용서를 구하네. 아비로서도. 기업의 대표로서도 나는 완전히 실패했어. 그 대가는 너무나 컸고. 나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일세.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네. 하지만 단 한 가지.
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공장과 연구소. 그리고 지난 30년간 나와 함께 해온 성실한 직원들이 눈에 밟히는구려. 그들은 아무 죄가 없네. 그저 늙고 어리석은 주인을 만난 죄밖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염치 없는 부탁을 하나 하려 하네. 자네가 괜찮다면 아우라 뷰티의 공장과 연구시설 전부를 자네에게 넘기고 싶네. 물론 헐값에 자네가 생각하는 가장 상징적인 가격에. 이것은 거래가 아닐세. 나의 마지막 속죄일세. 나의 유산이 자격 없는 아들의 손에서 사라지는 것보다 자네와 같이 진실한 사람의 손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마지막 바람일세. 부디 나의 이 마지막 제안을 고려해 주길 바라네.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당신 생각은 어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 이게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그의 마지막 진심일까? 만나서 직접 그의 눈을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지. 며칠 후 나는 김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가 원했던 장소는 한적한 찻집이 아닌 폐허처럼 변해버린 아우라 뷰티의 본사, 회장실이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한때 활기 넘치던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회장님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를 맞았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한때 호랑이 같았던 눈빛은 힘을 잃고 흐릿했다. 1년의 시간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김민준이 서 있었다. 값비싼 명품 정장 대신 그는 평범한 회색 면바지에 셔츠 차림이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는 낯선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깊은 수치심과 체념.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우리는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김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는 읽어보았겠지. 네, 읽어보았습니다. 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정말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다른 대기업에 매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 회장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다른 이들은 아우라 뷰티의 이름값과 남은 자산에만 관심이 있었네. 하지만 자네는 이곳의 영혼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이 아이에게도. 그것이 가장 좋은 속죄의 길이 될 것이라 생각했네. 자신이 망가뜨린 것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것. 자신이 쫓아냈던 사람의 아래에서 가장 낮은 곳부터 다시 배우게 하는 것. 그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서연 대표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질투와 열등감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그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깊은 연민이 차올랐다. 나는 며칠의 고민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나는 아우라 뷰티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자산을 더 어니스트 랩에 흡수 합병하는 방식을 택했다. 아우라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너 어니스트 랩만이 남게 될 것이었다. 그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몇 달 후 아우라 뷰티의 낡은 간판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The Honest Lab의 간결하고 세련된 새 간판이 걸렸다. 나는 두 회사의 전 직원들이 모인 강당에 섰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과오도 모두 뒤로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위대한 제품을 만드는 것.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 여러분,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내 말에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 중에는 오래전 나와 함께 일했던 익숙한 얼굴들도,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는 김민준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저 멀리 강당 뒤편에서 지훈이 나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이제는 나의 것이 된 공장과 연구소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기계들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연구실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나는 내 연구실 창가에 제주도에서 가져온 호접난 화분을 놓아두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작은 난초는 꿋꿋하게 자라나 마침내 눈부신 보랏빛 꽃을 활짝 피워내고 있었다. 나는 그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잿더미 위에서도,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생명은 기어코 다시 피어나는 법이다. 나의 인생처럼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던가.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임을.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방식으로 나의 세상을 다시 지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웠다. 나의 입가에 비로소 진정한 평온의 미소가 떠올랐다.